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14장 1번 선의법과 인간의법,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해결의 해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줄거리 보시겠습니다. 자, 안티고네는 본래 고대 그리스 극작가의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이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장녀이다. 오이디푸스는 알다시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그 예언을 받은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이디푸스는 비밀이 밝혀지자 드디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테베에서 추방된다. 그러나 그 장녀 안티고네는 눈먼 아버지를 돕게 된다. 이런 줄거리죠. 자, 이 위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눈먼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는 안티고네입니다. 자, 이처럼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뽑고 그 그리스 곳곳을 대회하다가 아테네에 죽게 됩니다. 자, 이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안티고네는 테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안티고네 두 오빠가 있는데요.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서로 왕위를 다투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폴리네이케스는 이웃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형의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형제를 모두 다 전사합니다. 자, 그들의 뒤를 이어받은 크레오는 에테오클레스는 국가에 충성을 하다 죽었으니 마땅히 여우를 갖추어주고 장례식을 치러주어야 한다 하고 반대로 폴리네이케스는 국가를 배반한 반역자 매국노로 치부해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장례식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시민들에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죽은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식을 치러주는 안티고네. 그러나 안티고네는 둘 다 오빠라고 여겨서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국법을 어기고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폴리네이케 시신을 찾아서 홀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를 알게 된 크레오는 분노하여 안티고네를 일단 지하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때 눈먼 예언자인 티레시아스는 신들이 안티고네 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크레오는 이 말을 듣고 뉘우쳐서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안티고네 살려주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넘었습니다. 즉 지하 감옥에 갇힌 안티고네는 자살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한편 또 안티고네의 약혼자였던 하이몬은 이 크레온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이몬 역시 아버지에게 안티고네를 용서해 준 것을 빌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자살했습니다. 또한 이들 아들의 비극을 들은 어머니 크레온 왕의 부인도 왕비도 자살했습니다. 끔찍한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자, 크레온은 신들의 노용을 받아서 자녀와 부인을 잃는다. 그런 신들의 형벌을 받고 큰 교훈을 얻는다. 이런 것이 어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의 기본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자, 영국 안티고네입니다. 자, 그리스 비극의 일반적인 성격이라는 자입니다. 자,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는 고대 그리스의 수 높은 연극을 보여준다. 이를 흔히 비극, 트레지디라고 한다. 비극은 꼭 슬프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실제로 진지한 연극을 말합니다. 흔히 정극이라고 하죠. 자, 비극의 반대는 물론 희극입니다.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현대 비극과 달리 그리스 비극은 대체로 두 세력 간의 필연적인 대립 충돌을 드러내고 충돌의 결과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비참한 딜레마를 맞이합니다. 전혀 어떤 화해가 없다는 거죠. 그 반면에 근현대 비극은 어떤 우연성 같은 거죠. 또는 주인공의 성격 등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행동에서 비극이 발생한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고대 그리스 비극은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두 세력의 화해 없는 충돌과 이로 인한 파멸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꽉 짜여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가장 알맞는 그 희곡이 바로 소포클레스의 어떤 안티고네 드라마입니다. 서양 철학의 두 거범,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가 물론 필자의 결했습니다. 독일의 헤겔, GWF 헤겔, 철학은 엄청나게 난해하고도 방대합니다. 헤겔 철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이 정신현상학과 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에서 어떤 정신장 A, 진실한 정신, 인륜성이라는 부분에서 안티고네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힐랍 비극 안티고네를 노는데 왜 하필 헤겔 철학이 나오는 그런 의문이 들겠죠. 자, 그것은 헤겔이 쓴 그 해석이 굉장히 어떤 그 치밀하고 어떤 철학적인 그 깊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자, 사진 보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헤겔이죠. 헤겔이 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입니다.
다음 주제는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이 무엇이냐면 다이렉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걸 달리 말하면 바로 대화적인 그리고 어떤 타협적인 어떤 사고 체계라고 그냥 간단히 정의했습니다. 헤겔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문학 작품 중 가장 숭고하고 모든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자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티고네 자신의 문학성이 원래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안티고네 작품의 헤겔 철학의 특징인 변증법, 다이렉틱에 아주 적합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변증법은 간단히 말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립한 두 가지 원리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은 흔히 형식 논리학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자견에 의하면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이번 우리 철학의 항해 12-1강 헤겔의 정신현상에 나타난 강박적 확실성의 변증법이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위에 안티고네 요약 줄기로 나타나는 바처럼 안티고네는 테베의 왕국의 공주로서 여성과 가정을 대표합니다. 반면 크레온 왕은 공동체, 즉 왕국과 남성을 대표합니다. 즉 정과 어떤 반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런 변증법의 특징은 본성 일처럼 대립자였죠. 디아 아파지트 간의 상호 충돌 및 어떤 부정 그리고 그 결과 높은 단계로 어떤 그런 발전, 이런 흔히 지양이라고 합니다. 아우프헤브. 자, 여기서 있는데요. 이 지향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폐지한다. 두 번째, 보존한다. 세 번째, 높인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립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편견들이 폐지되는가 하면 대립자들의 부분적인 진리는 다시 보존되고 단 더 높은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다시 일방적인 주장이나 명제들의 진리가 다시 살려지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변증법이라는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일치를 찾으려는 대화의 기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변증법은 대화적인 어떤 타협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학 작품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슨 이론이나 또는 한 가지 관점으로서 충분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안티고네 작품은 상당히 그런 해석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의 철학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즉 문학이 사상을 담고 있으며 그렇다고 단순한 사상 교육이 아니라 생동하는 개성을 통해서 사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안티고네는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겔이 소포클레스 안티고네를 문학 작품 중 가장 숭고하고 모든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라고 극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필자견에 따르면 철학이 문학에 잘 녹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작품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죠. 자, 다시 안티고네에 가겠습니다. 안티고네는 매국노로 낙인된 오빠 폴리네케스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한다. 아무리 그가 국법을 어기고 자, 외적을 끌어들여 권력을 잡으려는 나쁜 짓을 했어도 죽은 오빠를 들판에 방치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크레옹의 말을 따라보면 자, 폴리네케스는 도망자였다가 들이닥쳐 조국 땅과 가족 가문의 신들을 완전히 태워 없애려했고 또 가족의 피를 마시고자 했으며 다른 이들을 노예 삼아 끌고 가려고 했으니 이 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로로서 얘를 갖추지도 애곡하지도 못하도록 도시에 선포하였소. 무덤 없이 새와 개들에게 몸뚱이가 먹히고 망가진 채 구경거리가 되도록 말이오. 라고 자, 철저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지만 기품이 담대한 안티고네는 국법을 어기고 오빠 이제 범죄인을 장사 지내고자 하는 일에 이동생이 있는데요. 이스메에게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오빠 시신을 묻겠어. 일하다 죽어도 좋아. 누이로서 그의 곁에 누울 거야. 오빠 곁에 경건한 일을 하고도 범죄자가 된 채 이곳에 있는 자들보다도 아래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시간이 기니까 나는 거기 영원히 누워 있어야 할 테니 말이야. 하지만 너는 그쪽이 더 좋아 보인다면 신들에게 바칠 명예를 무시하고 그렇게 지내렴. 자신은 결국은 오빠를 위하고 도리어 조상들한테 묻혀가지고 살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신들이 안티고네가 옳다는 평가를 하고 인륜을 파괴한 크레온은 자기 가족을 모두 일른 벌을 받습니다. 크레온 역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과거를 거두어 드리고 싶어 하지만 실패합니다. 따라서 안티고네 저자의 소포클레스를 표현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크레온의 그런 국가지상주의 사고보다는 인간적인 인륜적인 안티고네 행동과 사상을 더 옳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견에 따르면 크레온은 상당히 어떤 점수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25 전쟁과 이후에 그런 좌익의 공산당들의 비인간적인 반인륜적인 행동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은 형제와 부모를 이념을 정의되는 경우에 무참히 자, 죽이고 인륜과 윤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 조선시대 같으면 역적도 있지만 삼족을 멸한다 또는 부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보면 또 중국의 향후 역사를 보시면요. 고대 그리스의 이런 반역죄 같은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의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었고 인권이 보호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적이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지금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인정한다는 거죠. 자, 특히 동양에서 심지어 죽은 자의 시체를 파내어 훼손시키는 부관 참시라는 벌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을 다 죽이는데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처럼 반역과 매국의 죄는 예로부터 엄청난 부역죄라고 해가지고 큰 죄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단 크레온의 행동이 물론 일부 지나치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은 자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였죠. 자, 이제는 해결이 중요한 거죠. 자, 인간의 법과 신의 법, Human Law and Divine Law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크레온과 안티곤의 죽은 자의 매장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에 의하면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의 갈등으로 파괴된다. 크레온은 조국과 공동체를 대변하고 법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크레온은 폭군이 아니다. 자기 기분대로 명령을 발동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법령의 취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심지어는 그 검증을 위해서 국가 원로들이 있죠. 드라마에서 물론 코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러스 히랍의 비교해서 코러스 역할은 다양한데요. 주로 주인공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어떤 감동을 증폭시키고 춤과 노래 등을 하고 소위 어떤 편집자에서 논평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촌평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그 국가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크레온은 뭐냐면 그게 폭군이 아니라 이런 입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갖다 밟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레온의 결정, 즉 조국의 배신자는 장례식을 못해주고 들판에서 무덤 없이 개와 새들에 있는 몸뚱이가 먹히고 망가진 군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도 그래서 어쨌든 법의 형식을 갖췄고 내용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미에서 말했지만 한국에서 부모 친척 간에도 무참하게 학살 6.25 전쟁을 한번 견뎌본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정탁 게임에서는 고래부터 끔찍하고 잔악한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말대로 사형 마시고 그냥 조상까지 죽이고 그냥 그 아주 정치에서 하면 끔찍한 지금 비극의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폭군도 아니고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안티곤에도 훌륭하지만은 지금 안티곤은 아주 아름다운 공주입니다. 그런 문제는 안티곤의 입장도 그만큼 확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인 파국은 필연적으로 처음부터 예고되어 있는 거죠, 아마 둘 다가. 전혀 어떤 갈등의 화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티곤의 죽은 오빠를 장례시킨다는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배경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죽은 혈연의 매장이 단순히 혈연이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배경이 없었더라면 안티곤의 범죄 행위, 물론 실정법이겠죠.는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는 또한 그녀가 죽은 뒤에도 영혼들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지하 세계를 믿고 있다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크레온 보죠. 크레온. 그런데 감히 이 법령을 위반하겠다는 말이냐. 안티곤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명하시 이런 제우스가 아니며 하의 신들과 함께 하시는 정의 여신께서도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법을 선포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포고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확고한 신들의 법을 필멸의 존재가 넘어설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법은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이 방집이죠. 이 법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 생겨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것도 남자들의 뜻이 두렵다고 신의 법을 소홀히 해서 신들에게 벌을 받지는 않겠노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사상이 바로 어떤 불문법이죠. 언리턴 로입니다. 이 법은 어제 오늘 있으나 영원히 과거부터 있었고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성문법 또는 성문헌법에서 사상이 바로 이것이 이 영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크레온은 지금 결국은 법의 실정주의, 법의 성문법주의 그리고 이 안티곤의 불문법주의 두 법이 지금 법과 법의 대결.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죠. 즉 성문법 대 불문법의 대결. 신의 법 대 인간의 법. 신의 법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주장한다. 즉 인간의 법이다. 실제 이것이 보통 말하는 법의 개념을 일치한다. 즉 통치자가
입법과도 위반 협의하고 그리고 대중의 묵시적인 시행에서 공부되는 법이다. 여기 비해서 안티고네가 말하는 법은 실은 극히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을 말한다. 그래도 어쨌든 그녀는 법을 가지고 있다. 법을 대항한다. 이럴 경우 실은 자주 있습니다. 자, 독일 나치스 법이나 북한의 법 또는 실정법이나 악법이죠. 이처럼 개인의 양심이나 사상은 어떤 실정법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티고네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선포한 법이 신들의 법과는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신들의 법 객관적인 존재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런 법을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법을 흔히 불문법, unwritten law라고 합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이런 법은 크레온의 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는 가족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은 이를 여성으로 대표되는 가족과 규범과 크레온의 대표되는 공동체 규범의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해결적인 발상이죠. 자, 덧붙였죠. 크레온은 공동체 대표하고 인간의 법이고 보편성을 강조한다. 알게마인 라이트 유니버설리티. 그리고 안티고네는 가족을 대표하고 신의 법이라 부르고 개별성을 대표한다. 아인제 라이트 파티큘레리티. 이 두 가지 결국은 보편과 개별의 충돌 또는 어떤 실정법과 어떤 불법의 충돌, 인간과 어떤 신의 대결. 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법이죠. 자, 이처럼 안티고네가 정부로 채택하는 법은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살아있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는 안티고네는 국가와 왕의 법령을 감히 거역하는 범죄 또는 혹은 정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감행했습니다. 자, 안티고네가 말하는 신의 법은 공동체 국가에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적인 가치의 세계자 양심의 소리이며 주관적인 확신의 세계이다. 그러나 사람은 한 인격으로서 국가의 법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국법을 어기는 벌은 그 경우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즉 안티고네는 오빠를 장례시는 이를 목숨을 걸고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일제시대 일본에 내성하는 그 법을 어기고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하고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육아 누나처럼 일제시대의 어떤 법에 결국은 불법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도리어 잘한 일,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해결에서는 크레온의 법은 보편성 공동체의 건립을 위해서 누구나 지켜야 될 것을 상징하고 여기서 공동체도 국가라는 것은 보통 그리스 도시국가의 폴리스를 말합니다. 반면에 안티고네 법, 즉 신의 법, 디바인 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개인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즉 개별성을 상징한다입니다. 자, 해결에 있어서 가족과 폴리스 사이의 갈등은 여성과 남성의 갈등에서 대표되는 신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 사이의 갈등이기도 하다. 해결에 따르면 자연은 신성한 법칙의 여성을, 인간에 대해서는 남자를 할당한다. 해결에 따르면 신적인 법칙도 인간의 법칙도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 인간적인 법칙이 신적인 법에 억누르려고 해도 실은 불가능하다. 그 법을 안 지키면 죽인다 해도 실제 안 지킨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안티고네에 따르면 인간의 가족의 윤리 혹은 인륜이라는 이 법은 지하세계 신들이 제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하세계란 지옥이 아니라 어떤 죽은 놈에 도달한 영적인 세계 또는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동체 존립을 위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티고네를 바위로 만드는 지하감을 가둔 크레온은 결국 자신의 아들과 아내마저도 상실당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은 국가의 권력이 가정을 파괴할 때 결국 공동체는 붕괴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국가공동체 역시 가정으로부터 구성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은 아이들을 생산하고 양육해서 시민을 키웁니다. 이 시민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가정과 개인의 양심을 파괴하는 법은 실은 불법입니다. 말로 크레온 역시 입법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두어야 했습니다. 즉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들은 적어도 시신을 수습할 정도로 예외를 두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법에 그냥 엄벌주의로 갔습니다. 이런 이처럼 구체적인 어떤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인 형식주의 있죠. 포멀리즘이 무서운 비극을 초래한 것이 제 입장인 겁니다. 자, 필자가 지금 이렇다. 해겔이 말하는 것처럼 크레온이나 안티고네는 둘 다 일방적이라는 거죠. 즉 인간의 법이나 신의 법, 가족의 윤리나 국가의 법은 모두 일면적이다. 양쪽 다 서로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없이 가족도 없고 가족 없이 국가도 없습니다. 크레온의 기본적인 관점은 옳다. 즉 애국자가 명운으로 차별 대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지금도 뭐 친일파들 다 지금 막 차별 대우하고 있죠. 자, 애국자가 죽으면 영예롭게 기르셔야 됩니다. 명운을 장래는 국가에 지킬 필요 없고 도리어 취업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냥 들판을 던져도 됩니다. 예전에 역사적
역적대 시신은 죽은 후에도 무덤에서 박았죠. 부관 참시, 끄집어내서 치욕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즉 단지 들판에 두어서 dimsum에 밥이 되는 증거 그것은 그런 시체를 가족이 뭘 장사를 지낸다고 반드시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크레온의 행위가 대의는 옳지만 부분적인 실수가 있다. 이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국가 지도자 이처럼 사소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연극 끝에 대사처럼 크레온은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큰 벌을 받지만 이를 통해 또한 교훈을 받고 있다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비극 감상 카타르시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효과를 카타르시스라고 했습니다. 흔히 정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비극의 과정과 결말을 통해서 삶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 혹은 개인의 양심을 한 번 더 숙고할 기회를 가지는 반면, 자, 유명한 거죠. 연민과 공포, pity and fear, 이걸 통해서 흥분과 슬픔 등의 감정을 체험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무거운 감정을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내면 세계가 어떤 정화되는 예술적인 성화의 체험을 한다. 서블리메이션의 체험을 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런 끔찍한 비극을 보게 되는 어떤 정서 순화의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